임신한 상간녀를 안에 자리로 앉히려는 남편을 저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저녁 김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딸 지아를 재워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야근이 늦어도 먼저 딸을 보러 갔을 텐데 오늘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어두웠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얼른 다가가 물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저녁 아직 따뜻해요. 한 그릇 떠줄까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말했다. 됐어. 할 말이 있어. 내일 당장 짐 싸서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멍하니 한참을 반응하지 못했다. 친정으로 가라니요? 왜요? 우리 집은 여기잖아요?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다. 담배 연기는 내 얼굴에 뿜어져 나와 나는 콜록거렸다. 그제야 그는 느릿하게 말했다. 왜냐고?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낸 거야. 이제 너희가 사는 게 싫으니 나가야지.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김민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이 집 계약금은 당신이 냈다고 해도 그동안 대출금은 우리가 함께 갚았잖아요. 집 인테리어랑 가구들은 다 제가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게다가 딸 지아도 있잖아요. 겨우 3살인데 당신이 저보고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런 시시콜콜한 소리는 집어치워. 내가 말했잖아. 나 다른 여자 생겼다고.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나는 그 여자한테 가정을 만들어줘야 해. 눈치껏 딸 데리고 빨리 가. 내가 직접 쫓아내기 전에. 임신했다는 말에 내 머릿속은 윙윙거렸다. 새하얗게 변한 머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 이 남자가 한때 나를 쫓아다니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나와 딸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던 김민준이 맞나 싶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김민준, 당신이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잊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는 비웃으며 눈빛에 비웃음이 가득했다. 약속? 그건 다 옛날 얘기지. 누가 그걸 진심으로 믿겠어? 괜히 소란 피울 생각 마. 너 혼자 애 데리고 나랑 헤어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냉정한 모습에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나는 이 남자가 더 이상 내가 알던 김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욕망의 눈이 멀어 임신한 상간녀만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았다. 김민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딸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담배를 비겨 끄고 발로 짓밟으며 말했다. 딸은 나중에 볼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너는 나가야 해. 내일 사람 시켜서 네 짐 정리할 거야. 협조 안 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말을 마친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딸의 방문 앞으로 가서 잠든 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김민준, 당신이 그렇게 매정하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혼도 못할 줄 알았지? 내가 순순히 딸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 두고 봐. 반드시 오늘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딸 침대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딸의 작은 미간이 가끔 찌푸려지는 모습이 어릴 적 김민준과 꼭 닮았다. 예전에는 늘 김민준에게 딸이 당신의 복사판이라고 말하면 그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딸에게 다 해줄 거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 생각할수록 지난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김민준을 공장에서 만났다. 그때 그는 아직 수습공이었고
나는 조립라인에서 검수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는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이 없어서 공장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뒤에서 우산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늦었는데 혼자 가는겨 말했다. 내 자취방 건물 아래 도착했을 때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앞으로 제가 돌봐드려도 될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밥을 가져다 주었고 야근할 때도 함께 있어 주었다. 그렇게 서서히 나는 그와 사귀게 되었다. 그때 그는 가난해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기다려줘. 나중에 꼭 열심히 돈 벌어서 큰 집 사주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잘해주고 절대 싸우지 않을게. 당신에게 미안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부모님이 그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나는 기어코 그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했다. 결혼할 때 우리는 30평짜리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고 웨딩 사진도 찍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서럽지 않았다. 그와 함께라면 나중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혼 2년 후 우리는 돈을 좀 모으고 부모님이 주신 결혼 선물까지 보태서 지금 이 집의 계약금을 냈다.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었을 때 그는 나를 안고 몇 바퀴를 돌며 말했다. 봐봐, 우리만의 집이 생겼어. 앞으로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이랑 아기 행복하게 해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딸을 임신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는 족족 토했다. 그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 나에게 죽을 끓여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딸이 태어나던 날 그는 분만실 밖에서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고마워. 나에게 딸을 선물해줘서 앞으로 나는 당신들 모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아무도 당신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때 그의 눈에는 나와 딸밖에 없었다. 그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걸까? 아마 그가 부서장이 된 후부터일 것이다. 그는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일이 바쁘고 회식이 많으니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다만 그가 나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집에 와서도 딸과 놀아주는 일이 드물어지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한 번은 딸이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는데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빠 피곤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니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는 아마 이미 그 여자와 엮여 있었을 것이다. 그가 말했던 야근은 아마 그 여자와의 데이트였을 테고 그의 몸에서 풍기던 술 냄새는 아마 그 여자와 마신 술이었을 것이다. 나와 딸에 대한 그의 냉담함은 모두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고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일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그의 식사를 챙기고 살림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런데 그는 내 등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 임신까지 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딸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여자를 아내 자리로 앉히겠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딸이 뭘 잘못했는데 그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나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의 억울함은 서서히 분노로 변했다. 김민준, 당신이 그때 했던 말들 다 잊었어? 평생 잘해주겠다던 말, 우리 모녀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말, 모두 거짓이었어? 안 돼. 나는 이렇게 물러설 수 없어.
그가 나와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둘 수 없어.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차지하게 둘 수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그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굳게 닫힌 서재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외도 증거를 모아야 해.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가정을 배신한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났을 때 김민주는 이미 집에 없었다. 거실 탁자에는 그가 어제 버린 담배꽁초와 마시다 남긴 차가운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마치 그가 이 집에 대해 느끼는 감정처럼 차갑고 온기 하나 없었다. 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옷장 앞으로 가서 딸의 옷을 좀 정리하려 했다. 그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했다. 혹시라도 정말 떠나게 된다면 딸이 서러워하지 않도록. 옷장 가장 아래 칸을 열자 김민준이 평소에 입던 외투들이 놓여 있었다. 어제 그가 입고 왔던 회색 재킷도, 어제 그가 입고 왔던 회색 재킷도, 거기에 그가 입고 왔던 회색 재킷도 거기에는 늘 열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건 뭘까? 나는 재킷을 옆으로 옮겨 딸의 작은 원피스들에게 자리를 더 만들어주려 했는데 손이 주머니에 닿자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냈다. 2장의 종이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장을 펼치자 호텔 소비 내역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날짜는 지난 주말이었다. 지난 주말에 그는 회사에서 단체 연수를 간다고 이틀 동안 집을 비웠다. 나는 그에게 갈아입을 옷도 챙겨주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는 숙박비 외에 커플 코스 요리와 와인까지 있었다. 단체 연수에서 있을 법한 소비가 아니었다. 내역서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2번째 종이를 펼쳤다. 이것은 병원 검사 결과지였다. 맨 위에는 임신 검사라고 쓰여 있었고 환자 이름 칸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검사 결과는 자국 내 임신 6주였고 검사 날짜는 바로 어제였다. 어쩐지 그가 어제 그렇게 서둘러 나와 딸에게 나가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 여자가 이미 임신 6주였던 것이다. 그는 혹시라도 일이 길어질까봐 서둘러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이려 했던 것이다. 결과지 마지막에는 의사의 소견이 한 줄 적혀 있었다. 충분히 휴식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세요. 김민주는 그 여자를 위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와 딸에게는 딸이 지난번에 감기에 걸려 39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내가 그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바쁘다고 회식 중이라고 했다. 딸을 혼자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내가 손목이 아파서 그에게 설거지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는 내가 엄살 피운다고 작은 일도 못하냐고 했었다. 나는 이 2장의 종이를 저번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에 넣었다. 너무 힘을 주어 종이를 쥐었더니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말했던 단체 연수는 거짓이었고 그 여자와 호텔을 간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고 어제 나에게 말했던 것은 이미 쾌로를 다 생각해놓고 통보한 것이었다. 상의가 아니었다. 나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오히려 한결 차분해졌다. 전에는 혹시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것일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그는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뱃속 아이에게만 쏟고 있었다. 나와 딸에게는 오직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만 남아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엄마하고 불렀다. 나는 얼른 눈가를 닫고 다가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으며 말했다. 아가 일어났어?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 해줄까? 딸은 내 목을 꼭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 좋아. 엄마, 아빠가 나 유치원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애써 눈물을 참고 말했다. 아빠는 회사 갔어. 오늘은 엄마가 유치원에 데려다 줄게. 저녁에 엄마가 딸기 사줄까? 딸은 신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큰 딸기 먹고 싶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 내내 나는 생각했다. 김민준의 손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한서연이라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들은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 나는 지금 이 두 장의 종이밖에 없는데 만약 정말 이혼 소송까지 간다면 이것만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 유치원 문 앞에 도착해서 딸이 엄마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다. 딸이 교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이렇게 물러설 수 없어.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기필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김민준을 빈털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도 편안히 지내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제일 친한 친구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였다. 나중에 그녀는 옷가게를 열었는데 의리가 넘치는 성격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아직 말도 꺼내기 전에 울음부터 터뜨렸다. 지혜는 내가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말했다. 야, 너 왜 그래? 김민준이 너 괴롭혔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가서 따져줄게. 나는 코를 훌쩍이며 김민준이 나와 딸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호텔 내역서와 임신검사 결과지를 발견한 사실을 모두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는 듣고는 전화기 너머로 김민준을 욕했다. 그 김민준 정말 양심 없는 놈이네. 옛날에 돈도 없이 빌빌거릴 때 누가 옆에 있어줬는데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본색을 드러내네. 그리고 그 여자도 남의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들이대는 거 정말 뻔뻔하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지혜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한테는 이 두 장의 종이밖에 없어. 나중에 이혼하면 너와 딸이 살 곳도 없을까봐 무서워. 지혜가 말했다. 야, 당황하지 마. 이 두 장은 증거가 되지만 아직 충분하진 않아. 내 말 들어. 일단 김민준한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척해. 계속 증거를 모아.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사설 탐정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면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김민준이랑 그 여자 같이 있는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자. 나중에 증거가 확실하면 그 자식은 발뺌도 못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지혜야, 너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지혜가 말했다. 나한테 뭘 그런 걸로 그래?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내일은 내일이나 마찬가지야. 일단 침착해. 저녁에 내가 너 보러 갈게. 우리 다시 잘 의논해보자. 반드시 김민준, 그 개자식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유치원 문 앞에 서서 오가는 부모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김민준, 한서연, 너희가 나와 딸에게 빚진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돌려받을 거야. 오후에 딸을 유치원에서 데려올 때 나는 특별히 딸이 좋아하는 큰 딸기 한 상자를 사줬다. 딸은 딸기 상자를 안고 돌아오는 내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가끔은 나에게도 한 알씩 먹여주며 엄마, 딸기 정말 달아. 엄마도 먹어봐. 라고 말했다. 딸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내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나는 김민준의 잘못 때문에 딸이 안정된 가정을 잃게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딸이 좋아하는 토마토 계란찜과 밥을 해주고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딸을 씻기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이 잠들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다 되어 있었다. 맞거실 정리를 마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지혜가 와 있었다. 그녀는 보온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야, 내가 닭곰탕 좀 가져왔어. 너 요새 제대로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몸보신해야지. 지혜는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와 보온병을 탁자 위에 놓았다. 김민준은 아직 안 돌아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요새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어.
지혜는 보온병을 열었다. 닭곰탕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그녀는 내게 한 그릇 떠주며 말했다. 일단 국물 좀 마셔. 천천히 얘기하자. 나 오후에 사설탐정 친구랑 이미 연락했어. 그 친구가 이런 일은 경험이 많다고. 김민준의 동선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찍을 수 있을 거래. 나는 국그릇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닭곰탕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도 한결 따뜻해졌다. 나는 지혜를 보며 말했다. 지혜야, 네 친구한테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용은? 지혜는 손을 내저었다. 비용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친구랑 이미 얘기 다 했어. 비용은 내가 먼저 내줄게. 나중에 김민준한테 보상받으면 그때 나한테 갚아도 늦지 않아. 게다가 내 친구는 이런 외도하는 남자들을 제일 싫어해. 돈 안 벌어도 좋으니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나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또다시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지혜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야, 울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김민준의 동선을 어떻게 알아낼지 잘 생각해야 해. 걔가 평소에 회사 말고 또 어디를 가. 한서연이라는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한서연이라는 이름밖에 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김민주는 평소에 출퇴근이 규칙적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는 늘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있었고 나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갔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내 친구가 말했어. 일단 김민준의 차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의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면 그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추적기를 달려면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예를 들어 그가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을 때나 회사에 출근했을 때 우리가 기회를 봐서 추적기를 달자. 나는 망설였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그가 눈치채면 오히려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지혜가 말했다. 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 친구가 말했어. 추적기를 다는 건 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한 거야. 우리가 다른 나쁜 짓에 사용하지 않는 항불법이 아니야. 게다가 그는 이미 너와 딸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는데 무슨 예의를 따져? 우리는 정당방위하는 거야. 우리 자신과 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해보니 지혜 말이 맞았다. 김민준이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는데 내가 계속 마음 약하게 굴면 결국 나와 딸만 더 괴로워질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네 친구가 말한 대로 하자. 언제 추적기를 달 수 있어? 지혜가 말했다. 내 친구가 내일 시간이 된대. 그 친구가 먼저 와서 네 아파트 주차장 환경을 보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달겠대. 참, 김민준 차 열쇠 어디에 두는지 알아? 가끔 추적기를 달려면 차 문을 열거나 차 내부 구조를 봐야 할 수도 있거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차 열쇠는 평소에는 현관 서랍에 있거나 아니면 몸에 지니고 다녀. 저녁에 그가 돌아오면 보통 열쇠를 서랍에 넣어두고 안 돌아오면 열쇠를 가지고 가버려. 지혜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열쇠를 꺼내서 내 친구한테 보여주자. 아니면 내 친구가 먼저 주차장에 가서 그의 차를 보고 차 문을 열지 않고도 추적기를 달 수 있는지 보자. 우리는 좀 더 이야기했다. 지혜는 내게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말했다. 내일 내 친구가 너한테 연락할 거야. 너희 먼저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얘기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연락처를 저장하며 말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 뭘 그런 걸로 고맙다고 그래.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네 일은 내 일이나 마찬가지야. 걱정 마. 나랑 내 친구가 있으니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김민준, 그 개자식을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가정을 배신한 대가가
뭔지 보여줄 거야. 밤 9시가 넘어서 지혜는 돌아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탁자 위에 닭곰탕 그릇을 보며 마음이 한결 놓였다. 전에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니 너무 막막했는데 이제 지혜의 도움과 그녀, 친구의 지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 밤 11시쯤 김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직 안 잤어? 짐은 어떻게 정리했어? 내일 이삿짐 센터 올 거야. 나는 애써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평온하게 말했다. 지아가 아직 어려서 갑자기 장소를 바꾸면 적응 못할까봐 걱정돼요. 며칠 더 있다가 적응하면 그때 가려고요. 김민주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뭘 며칠 더 있어? 내가 내일 당장 이사한다고 했잖아. 꼬물거리지 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겁먹은 척 말했다. 알았어요. 내일 정리할게요. 당신 피곤하죠? 물 한 잔 따라줄까요?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곧장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김민준, 며칠만 더 기다려. 내가 증거를 다 모으면 그때도 그렇게 거만하게 나올 수 있을지 보자. 나는 현관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 차 열쇠가 그 안에 놓여 있었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지혜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차 열쇠가 현관 서랍에 있으니 내일 기회를 봐서 확인해달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았다고. 내일 일찍 와서 먼저 주차장에서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나는 휴대폰을 다시 넣고 내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추적기를 무사히 달아서 김민주를 무사히 달아서 그가 나와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둘 수 없어. 반드시 그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6시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김민주는 아직 침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사 나갈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나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 차 열쇠가 그 안에 있는지 확인했다. 마음이 놓였다. 7시 반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의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이미 아파트 단지 문 앞에 도착했으니 내가 기회를 봐서 차 열쇠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10분만 기다려달라고 아침 식사를 사러 가는 척하며 열쇠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소리를 좀 낸 다음 침실로 들어가 김민준에게 말했다. 나 아래층에 아침 식사 사러 가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김민주는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무거나. 빨리 와. 회사 늦지 말고. 나는 차 열쇠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척한 다음 재빨리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 문 앞으로 뛰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검은색 외투를 입고 검은색 배낭을 맨 남자가 보였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먼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혜 씨 친구이시죠? 저는 주 사장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열쇠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주 사장님, 죄송해요. 조심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 사장은 열쇠를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 생길 일 없어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추적기다 달면 열쇠 돌려드릴게요. 그때 위치 추적 앱도 보내드릴 테니 김민준 씨 위치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김민주는 이미 깨어나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 아침 식사가 없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침 식사는?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는 숨을 헐떡이는 척하며 말했다. 아래층 아침 식사 가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줄 서 있었어요. 당신 회사 가야 해서 먼저 돌아왔어요. 나중에 다시 가서 살게요. 김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세수를 마친 후 서류 가방과 차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주 사장이 추적기를 달다가 누가 볼까봐 걱정되었고 김민준이
차 열쇠가 만져진 것을 눈치챌까봐도 걱정되었다. 오전 10시쯤 주 사장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추적기를 다 달았고 차 열쇠는 아파트 단지 문 앞 경비실에 두었으니 시간 될 때 찾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위치 추적에 다운로드 링크도 함께 보내주었다. 나는 얼른 아래층 경비실로 가서 열쇠를 찾아왔다. 집에 돌아와 앱을 다운로드하고 열어보니 화면에 김민준의 차가 회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위치는 매우 정확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내일 위치 추적 앱을 보며 김민준이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주 사장에게 말했다. 주 사장님, 이틀 동안 그가 제 시간에 출퇴근하고 다른 곳에 안 갔어요. 혹시 그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주 사장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분명 참지 못할 거예요. 좀 더 기다려봐요. 아마 주말에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과연 주말이 되자 토요일 아침 김민주는 나에게 회사에 야근하러 간다고 말한 후 차를 몰고 나섰다. 내가 위치 추적 앱을 열어보니 그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도심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얼른 주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주 사장님, 그가 나갔어요. 빨리 뒤따라가서 확인해 주세요. 주 사장이 말했다. 이미 뒤쫓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나는 집에서 위치 추적 앱을 보며 김민준의 차가 한 호텔 앞에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휴대폰을 꽉 쥐고 주 사장의 소식을 기다렸다. 약 30분 후 주 사장이 내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첫 번째 사진은 김민준과 한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가 약간 불려 있었다. 아마 한서연일 것이다. 두 번째 사진은 그들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 사진은 그들이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김민준이 한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이 사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 사진들이 바로 김민준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것만 있으면 그가 발뺌하지 못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주 사장에게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주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사진들 정말 유용해요. 앞으로 또 다른 사진도 필요할까요? 주 사장이 말했다. 당분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진들만으로도 그가 외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그들이 호텔에서 나올 때 제가 몇 장 더 찍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증거들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로 변호사를 찾아볼게요. 주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 일이 끝나면 제가 꼭 보답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사진들을 저장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평판 좋은 법률사무소 몇 군데를 찾아 오후 상담을 예약했다.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김민준, 한서연, 너희의 좋은 시절은 끝났어. 오후에 나는 딸을 친정 엄마 집으로 데려다 주며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변호사는 최 변호사였는데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다. 나는 호텔 내역서, 임신 검사 결과지, 그리고 주사장이 찍은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나와 딸을 쫓아내고 한서연을 아내 자리로 앉히려 한다는 사실도 그에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후 말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충분합니다. 김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상대방이 임신까지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법에 따르면 과실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 시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님이 아직 어려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따님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놓으며 말했다.
최 변호사님, 그럼 제가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집은 비록 그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냈지만 결혼 후 대출금은 우리가 함께 갚았고 집 인테리어도 제가 돈을 냈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가 재산을 적게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집의 결혼 후 공동대출금 상환보금과 그에 따른 가치 상승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께서는 절반 이상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예금, 가구 등과 대부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최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을 제 대리 변호사로 선임해서 김민준과 이혼하고 저와 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문제없습니다. 지금 바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시죠. 앞으로의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섰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다. 증거도 있고 변호사도 있으니 더 이상 김민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지혜는 듣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너무 잘됐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이제 김민준의 꼴 좀 구경하자. 그가 계속 그렇게 거만하게 나올 수 있을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혜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거리의 차들을 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혼이라는 일이 비록 힘들겠지만 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내가 용기를 낸다면 김민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딸을 친정 엄마 집에서 데려왔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문으로 가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문 밖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문 열어. 이삿짐 센터 왔어. 빨리 좀 옮기라고. 나는 얼른 딸을 침실로 안고 들어가 당부했다. 아가, 착하지.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엄마가 아빠랑 할 얘기가 있으니 나오지 마. 알았지? 딸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는 안심하고 문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민준은 나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이삿짐 상자를 든 인부 2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거실 소파와 탁자를 가리키며 인부들에게 말했다. 이것들 먼저 아래로 옮기고 침실에 있는 옷이랑 이불도 다 싸서 가져가세요. 나는 얼른 인부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 이사 안 간다고 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안 가요. 김민준은 나를 거칠게 밀치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샀어. 내가 이사하라고 하면 이사해야 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짐 정리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나는 그에게 밀려 휘청거렸다. 화가 나고 초조했지만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김민준, 이 집은 비록 당신이 결혼 전에 샀다고 해도 결혼 후 대출금은 우리가 함께 갚았고 집안 물건들도 내 몫이 절반이야. 당신이 나를 쫓아낼 권리 없어. 김민준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내 앞에 던졌다. 봐봐. 등기권리증에 내 이름만 있어. 이 집은 내 거야. 너랑 상관없어. 눈치껏 딸 데리고 빨리 가면 내가 돈 좀 줄게. 눈치 없이 굴면 내가 다 집어던져버릴 테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인부 2명은 옆에 서서 나를 보다가 김민준을 보다가 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중 한 인부가 말했다. 손님, 먼저 두 분이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옮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서요. 김민준은 인부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뭘 상의해. 여기는 내 집이고 내가 결정해. 빨리 옮겨. 다 옮기면 돈 더 줄게.
인부들은 어쩔 수 없이 포장 상자를 들고 침실로 가서 짐을 정리하려 했다. 나는 얼른 달려가 침실 문을 막아서며 말했다. 들어가지 마. 거기는 나와 딸의 방이야. 딸의 장난감이랑 옷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마. 김민준이 다가와 손을 뻗어 나를 잡아당기려 했다. 나는 얼른 피했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딸 지아가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서툴게 말했다.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마. 나 이사 가기 싫어. 여기는 내 집이야. 딸을 겁먹은 모습에 내 마음이 저릿했다. 나는 얼른 딸을 품에 안고 김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딸을 봐. 겨우 3살이야. 딸을 위해서라도 생각 좀 할 수 없어? 기어코 우리 모녀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이 집에 들이려 하는 거야? 양심에 찔리지 않아? 김민준은 딸을 보자 얼굴색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냉정하게 말했다.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다른 곳에서 살게 하려는 거야. 나중에 아빠가 더 큰 집 사줄게. 알았지? 딸은 고개를 저으며 내 목을 꼭 끌어안았다. 나 큰 집 싫어.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김민준의 얼굴색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딸을 방패 삼지 마. 오늘 이혼은 네가 하든 안 하든 해야 해. 이 집에서 너는 무조건 나가야 해. 나는 딸을 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김민준을 보며 말했다. 김민준,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는 안 나가. 당신이 기어코 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해결. 김민준은 크게 웃었다.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네가 나를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혼자 애 데리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법원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어? 괜히 힘 빼지 말고 순순히 나랑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나 처리해. 그럼 내가 보상금 좀 줄게. 안 그러면 너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그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내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 사장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변호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결정타를 날려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김민준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당신이 계속 인부를 시켜서 내 물건을 옮기려 하면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불법 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김민준은 멈칫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예상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네가 감히 신고해. 신고해봐. 경찰이 누구 편을 들겠어? 나는 휴대폰을 들고 정말로 백열 2번을 눌렀다. 김민준은 내가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얼른 다가와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너 미쳤어? 이까짓 일로 경찰에 신고해? 소문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신고할 게 있어요. 저희 집에서 누가 제 물건을 강제로 옮기려 하고 저와 제 딸을 쫓아내려 해요. 빨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김민준은 당황해서 내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었다. 나에게 소리쳤다. 너 병 있는 거 아니야? 이까진 일로 경찰에 신고해서 온 동네에 우리 집 망신을 주려는 거야. 나는 그를 보며 비웃었다. 망신? 이 망신은 당신이 만든 거야. 당신이 내 등 뒤에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 임신까지 시켰어. 이제는 나와 딸을 쫓아내려 해. 당신이 망신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인부 2명은 상황이 심상치 않자 얼른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고 김민준에게 말했다. 손님, 저희는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두 분 일은 두 분이 잘 상의해보세요.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서둘러 떠났다. 김민준은 인부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휴대폰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 네가 독하구나. 두고 봐. 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디 두고 보자.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 문을 나섰다. 나와 딸을 거실에 남겨두고 다른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딸이 울음을 그치자 나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깨진 휴대폰을 주었다. 휴대폰은 망가졌지만 안에 있던 사진들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으니 괜찮았다. 나는 예비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민준이 이삿짐 센터를 데려와 나를 강제로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이런 행동은 이미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바로 그를 법원에 고소하겠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딸이 진지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김민준, 당신이 나를 압박할수록 나는 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당신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반드시 나와 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거야. 월요일 아침 나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민준이 또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되었다.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오전 내내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반복해서 보며 김민준이 또 나를 강요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했다. 정오 12시쯤 김민준이 회사에 갔을 거라고 짐작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파트 동 입구에 다다르자 김민준의 차가 아래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차 옆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담배를 끄고 다가와 내 길을 막아섰다. 어디 갔다 왔어? 나 여기서 오전 내내 기다렸어. 김민준의 얼굴은 매우 안 좋았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그를 피해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어디 가든 당신이랑 상관없어. 비켜. 나 집에 갈 거야. 집에 가. 김민준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서 내 손목이 아팠다. 아직도 집에 갈 줄 알아? 어제 경찰에 신고했겠다. 오늘 내가 너를 또 가만둘 줄 알아? 빨리 나랑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나 처리해.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너를 괴롭힐 거야. 너와 딸 모두 편안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손목은 이미 붉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김민준, 너무 심하잖아. 내가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해. 내 몫은 한 푼도 포기 안 할 거야. 법에 따라? 김민준은 비웃었다.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서 법을 논해? 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져? 경찰이 와도 이건 집안일이니 우리끼리 상의하라고 할 거야. 내가 말하는데 네가 계속 눈치 없이 굴면 내가 유치원에 가서 딸을 찾아갈 거야. 딸에게 엄마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가 유치원에 가서 딸을 찾아간다는 말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딸이 아직 어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면 분명 무서워할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뭔가 보여줘야 했다. 나는 가방에서 예비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어 가장 흐릿한 친밀한 사진을 찾았다. 사진 속에는 김민준의 옆모습과 한서연의 빨간 원피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만 겨우 보였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김민준의 눈앞에 내밀며 말했다. 직접 가. 이게 뭐야? 김민준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충격과 당황함이 가득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내가 아니야. 나를 모함하지 마. 내가 아니라고? 나는 비웃었다. 김민준, 자기를 속이지 마.
사진 속 남자가 입은 옷은 당신이 지난 주말에 단체 연수 간다고 했을 때 입었던 그 파란 셔츠야.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그리고 이 배경은 도심에 있는 호텔 로비잖아. 당신이 안 갔다고 말할 수 있어? 김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졌다. 너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냥 평범한 친구들끼리 밥 먹은 것뿐이야. 평범한 친구들이 손잡고 호텔에 가? 평범한 친구들이 호텔에서 밤늦도록 있어? 나는 그를 압박했다. 김민준, 나는 당신이랑 한서연의 일을 다 알아. 그 여자가 이미 임신 6주라는 것도 알아. 당신이 나를 계속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한서연과 임신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김민준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들을까봐 걱정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너한테 말해줬어? 누가 말해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다시 넣고 그의 당황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아픔이 밀려왔다. 김민준, 당신은 아까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않았어? 내가 증거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증거가 내 손에 있는데도 계속 나를 쫓아내고 이혼하라고 강요할 수 있어? 김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차체에 기대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매우 짜증스러워 보였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네가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회사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그럼 나는 이 집을 원하고 집안 예금도 원하고 당신이 매달 딸에게 500만 원씩 양육비를 줘. 딸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당신이 동의해. 김민주는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 줄은 예상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라 줄 수 없어. 예금은 절반 줄 수 있어. 양육비 500만 원은 너무 많아. 내가 매달 월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 많아야 200만 원 줄 수 있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이 한서연이랑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커플 코스 요리 먹고 와인 마실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안 했어? 한서연한테 명품 가방이랑 시계 사줄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안 했어? 이제 와서 나한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 당신은 대체 언제 제정신이었던 거야? 김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혜진아, 네가 한 발짝만 양보해 줄 수 없을까? 집은 네가 가져도 돼. 하지만 예금은 절반은 남겨줘. 양육비는 매달 300만 원. 위자료는 많아야 2천만 원. 어때? 나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흐릿한 사진은 잠시 그를 위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최 변호사가 자료를 다 준비하면 그때 선명한 사진과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그와 이야기해야 했다. 그와 이야기해야 했다. 좋아. 하지만 이건 임시적인 거야. 자세한 건 변호사님이랑 다시 얘기해야 해. 그리고 다시는 유치원에 가서 딸을 찾아가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당장 사진을 뿌릴 거야. 김민주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사하라고 강요 안 할게. 딸도 찾아가지 않을게. 우리 모두 변호사님 말 듣자. 어때? 나는 그를 보며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가 애초에 외도하지 않고 이 가정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봐. 나 집에 갈 거야. 나는 뒤돌아 아파트동 안으로 걸어갔다.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김민준이 뒤에서 그럼 언제 변호사님이랑 얘기해야 해? 하고 불렀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집에 돌아와. 나는 문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김민준과 대치할 때 사실 매우 긴장했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내가 첫걸음을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했다. 최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김민준 씨도 의뢰인님 손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함부로 의뢰인님을 압박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자료 준비가 거의 다 끝났으니 내일 바로 법원에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그와 이야기하면 분명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로 가서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의 길이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가 확실한 한 나는 반드시 김민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딸에게 안정된 가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오후에 딸을 유치원에서 데려올 때 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오늘 아빠 안 왔어. 나 너무 좋아. 나는 쪼그리고 앉아 딸을 안고 말했다. 아가, 앞으로 아빠가 함부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늘 옆에 있어줄게. 딸은 내 얼굴에 뽀뽀하며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예쁘다. 딸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김민준,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을 쟁취할 거야. 당신의 배신에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혼 소송장과 모든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법원은 자료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김민준에게 소환장을 보내 제 시간에 출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마음이 한결 놓였다. 마치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오전 10시쯤 최 변호사가 나에게 그의 법률사무소로 오라고 했다.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서둘러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파란색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두었다. 그런 파일을 열어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보세요. 이것은 의뢰인님께서 제공하신 호텔 내역서와 한서연 씨의 임신 검사 결과입니다. 김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상대방이 임신까지 NG까지 했다는 모습, 상대방이 임신까지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장님이 찍은 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민준 씨의 외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제가 의뢰인님과 김민준 씨의 결혼 후 공동 대출금 상환 내역, 집 인테리어 비용 결제 증빙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뢰인님께서 이 집에 기여하셨고 공동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며 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김민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법원이 제가 집과 대부분의 예금을 요구하는 것을 지지해 줄까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주원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과실 행위가 있을 경우 이혼 시 과실 없는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재산 분할 시에도 과실 없는 쪽을 배려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제공하신 증거는 매우 충분하여 김민준 씨에게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님의 틈이 갈 수 있습니다. 집은 김민준 씨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냈지만 결혼 후 공동대출금 상환 부분 및 그의 다른 가치 상승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이 부분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사용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듣고 너무 기뻤다. 다시 물었다. 그럼 딸의 양육권은요? 김민준이 딸을 저한테서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따님은 겨우 3살로 수유 기간이 지난 유아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결 시 어머니의 양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의뢰인님께서 직업이 없는 이유가 아이와 가정을 돌보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것입니다. 게다가 김민준 씨는 외도, 행위로 가정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으니 양육권은 분명 의뢰인님에게 게다가 김명할 수 있다는 이는 그가 양육권을 쟁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따님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어서 최 변호사는 나와 함께 법정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는 판사 역할을 하며 결혼 시기 김민준이 언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김민준의 외도를 발견한 후 그가 반성하는 행동을 했는지 등 예상 질문들을 던졌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미리 말했던 대로 하나하나 답변했고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뮬레이션 도중 최 변호사의 조수가 들어와 쪽지를 건넸다. 최 변호사는 쪽지를 읽고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김민준 씨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그의 회사 프론트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 그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그가 저한테 연락할까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는 이제 의뢰인님께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분명 당황할 겁니다. 그가 전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었던 것은 의뢰인님께서 그와 싸울 용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뢰인님께서 진심으로 행동하니 그는 분명 사적으로 하대하려고 할 겁니다. 이 일이 법정까지 가면 그의 직업과 명성에도 좋지 않기. 과연 오후 2시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김민준의 목소리는 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약간의 아첨이 섞여 있었다. 혜진아, 네가 정말 나를 고소했어? 우리 할 얘기가 있는데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전에 내가 당신한테 좋게 말했을 때 당신이 들었어? 당신이 나와 딸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어? 내가 증거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증거가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뭐가 이상해? 김민주는 서둘러 말했다. 전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화내지 말았어야 했고 이사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어. 혜진아, 우리 사적으로 이혼 합의할 수 없을까? 법원에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얘기해봐. 알았지? 나는 그가 법원 판결 후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고 명성도 땅에 떨어질까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말했다. 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요구는 변함없어. 집은 내 것이고 집안 예금도 내 것이고 당신은 매달 딸에게 500만 원씩 양육비를 줘. 딸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게다가 위자료도 줘야 해. 당신이 먼저 외도해서 이 가정을 배신했으니. 김민주는 듣고는 당황했다. 혜진아, 네 요구는 너무 과해. 집도 네가 갖고 예금도 네가 가지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한서연이랑 뱃속 아기도 키워야 해. 양육비 500만 원도 너무 많아. 내 월급이 겨우 1000만 원인데 감당할 수 없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이 한서연이랑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커플 코스 요리 먹고 와인 마실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안 했어? 한서연한테 명품 가방이랑 시계 사줄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안 했어? 이제 와서 나한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 당신은 대체 언제 제정신이었던 거야? 김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혜진아, 네가 한 발짝만 더 양보해 줄 수 없을까? 집은 네가 가져도 돼. 하지만 예금은 절반은 남겨줘. 양육비는 매달 300만 원. 위자료는 많아야 2천만 원. 어때? 나는 최 변호사가 전에 말했던 예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했다. 예금은 30% 남겨줄 수 있어. 양육비는 매달 400만 원. 위자료는 5천만 원.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당신이 동의하면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 처리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김민주는 다시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답장 줄게. 어때? 좋아. 하지만 하루만 시간을 줄 거야. 내일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자.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민준과의 협상 내용을 말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금 70%와 양육비 400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은 모두 의뢰인님께서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김민준 씨는 지금 분명 한사연 씨와 상의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 그의 답장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증거가 있으니 법원 판결도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저녁에 나는 이웃집에 가서 딸을 데려왔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이모네 오빠랑 블록놀이 했어. 정말 즐거웠어. 나는 딸을 안고 말했다. 그래? 그럼 아가는 오늘 말 잘 들었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말 잘 들었어. 이모가 나 착한 아이라고 칭찬해줬어.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내 토끼 인형 보고 싶어. 내 마음이 저릿했다. 우리 지금 바로 집에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 해줄까? 딸은 신나서 말했다. 좋아. 집에 돌아와 나는 딸에게 계란찜을 해주고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딸을 씻기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이 잠든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내일 김민준의 답장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이 소송에서 이겨서 나와 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자신이 있었다. 밤 11시쯤 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혜진아, 네 요구에 동의할게. 내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만나서 이혼 서류 처리하자. 이 문자를 보자마자 나는 드디어 한숨을 놓았다. 비록 이 결혼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답장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보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다 챙겨와. 문자를 보낸 후 나는 딸의 방으로 가서 잠든 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의 이마에 살짝 뽀뽀하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가, 엄마가 해냈어.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서러울 일 없을 거야. 엄마가 너에게 안정된 가정을 줄게. 그날 밤 나는 정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와 딸은 넓고 밝은 집으로 이사했고 딸은 거실에서 즐겁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는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을 30분 일찍 친정엄마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친정엄마에게 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딸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할까봐 걱정되었다. 친정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 너무 긴장하지 마. 변호사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 오늘 분명 순조롭게 잘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의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9시 50분. 나는 정시에 구청 앞에 도착했다. 멀리서 김민준이 계단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은 좋지 않아 보였다. 가끔 길목을 두리번거렸다. 아는 사람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얼른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왔어? 저 우리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내가 외도했다고 말하지 말자.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자. 망신스럽잖아. 나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에서 가장 선명한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김민주는
한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은 호텔 로비 기둥에 기대어 매우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한서연의 불룩한 배도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제 망신스러운 줄 알아? 당신이 한서연이랑 호텔에서 껴안고 있을 때는 망신스러운 줄 몰랐어? 당신이 나와 딸을 쫓아내려 할 때는 망신스러운 줄 몰랐어?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귀까지 빨개졌다. 그는 얼른 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빨리 사진 지워. 누가 보면 나 직장까지 잃을 거야.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휴대폰을 다시 넣었다. 사진 지우게 할 수도 있어. 오늘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해야 해. 집은 내 명의로 넘기고 집안 예금으로 5천만 원 중 1억 원은 내게 줘. 위자료 5천만 원은 오늘 바로 나한테 송금해야 해. 양육비는 매달 1일에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해야 하고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이 사진을 당신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 부모님, 친척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여줄 거야. 김민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혜진아, 네가 좀 정을 남겨줄 수 없어? 그 5천만 원 위자료 좀 줄여줄 수 없을까? 나 요새 한서연 집 구해주느라 돈이 정말 부족해. 한서연 집을 구해준다고? 나는 화가 나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데도 한서연한테 2천만 원 넘는 명품 가방 사주고 호텔에서 100만 원 넘는 커플 코스 요리 먹었잖아. 김민준, 나한테 궁색한 소리 하지 마. 오늘 이 5천만 원은 지금 바로 송금하든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 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당신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나 지금 바로 최근 다지 부담해야 하고 명성도 완전히 끝장날 거야. 당신이 직장날 거야. 김민주는 얼른 내 손을 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안 돼. 내가 줄게. 지금 바로 송금할게. 그는 휴대폰을 꺼내 허둥지둥 송금 앱을 열었다. 내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할 때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약 2분 후 내 휴대폰에 은행 문자 메시지가 왔다.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문자를 보며 마음속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갔다. 좋아. 돈은 받았어. 이제 우리 들어가서 이혼 서류 처리하자. 이혼 합의서는 최 변호사님이 이미 작성해 주셨으니 확인해보고 문제없으면 서명해. 말하면서 나는 가방에서 인쇄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김민주는 합의서를 받아 한 조항씩 읽었다. 주택은 여성 측 소유로 하고 남성 측은 한 달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조한다. 예금은 여성 측이 1억 원을 분할받고 남성 측은 4,500만 원을 분할받고 남성 측은 4,500만 원을 분할받는다. 남성 측은 매달 양육비 400만 원을 따님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이 조항들을 읽을 때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합의서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민준, 잊지 마. 이 예금의 절반은 내가 결혼 후에 모은 거야. 지금 당신한테 4,500만 원을 남겨준 것도 이미 충분히 인정해 준 거야. 당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당장 법원에 가. 판사가 판결 내리면 그때 당신이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해. 김민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다가 구청 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하며 얼른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합의서를 나에게 건네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서명했어. 우리 빨리 들어가서 서류 처리하자. 여기서 더 이상 있지 말고. 우리는 구청으로 들어갔다. 직원은 최 변호사가 시킨 대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이혼하는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김민주는 얼른 말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냥 성격 차이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직원은 우리를 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혼 등록 신청서를 꺼내 작성하게 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친 직원은 우리에게 이혼 사진을 찍으러 가라고 했다. 사진을 찍을 때 김민주는 내 옆에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표정은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사진사는 그에게 손님 고개 똑바로 하시고 표정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그저 해방감을 느낄 뿐이었다. 이 배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었다. 이혼 확인서를 손에 넣었을 때는 이미 정오 2시가 다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이혼 확인서를 들고 뒤돌아가려 했다. 내가 그를 불러 세웠다. 김민준, 이혼 합의서 조항 잊지 마.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나에게 협조해서 집 소유권 이전 처리하고 이권다 양육비는 1일 이전에 반드시 내 통장으로 입금해야 해.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사진을 뿌릴 뿐만 아니라 법원에 당신을 고소해서 강제 집행하게 할 거야. 김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마치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나는 이혼 확인서를 들고 구청 문 앞에서 김민준의 뒷모습이 길목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한결 가벼워졌다. 비록 이 결혼이 보기 좋지 않게 끝났지만 나는 드디어 나와 딸의 정당한 것을 쟁취했고 더 이상 그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서류 처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의뢰인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앞으로는 김민준 씨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고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지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 처리를 마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친정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했다. 너무 잘됐다, 우리 딸. 이제 너는 딸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배은망덕한 놈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나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몸에 닿는 것이 따뜻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김민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당신은 가정을 배신하고 나와 딸에게 상처를 줬어. 앞으로 당신은 후회할 날이 많을 거야. 정오에 나는 친정엄마 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다리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내 데리러 왔어? 나는 쪼그리고 앉아 딸을 안고 말했다. 엄마가 오고 싶었어. 나는 쪼그리고 앉아 딸을 안고 말했다. 엄마가 오늘 일 좀 보고 왔어. 앞으로 엄마가 매일 아가 옆에 있어줄 수 있을 거야. 딸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은 내 옆에서 깡총깡총 뛰며 동요를 불렀다. 딸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나는 딸을 잘 돌보고 딸이 행복하게 자라게 할 거야. 다시는 딸이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느끼지 않게 할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이혼 확인서와 이혼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송금한 5천만 원을 딸의 교육기금 통장에 입금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베란다로 가서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의 길이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한 반드시 딸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김민준과 한서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혼 후 20일째, 약속된 소유권 이전 기한까지 10일이 남았는데도 김민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내가 전화를 하면 그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다고 며칠 뒤에 얘기하자고 했다. 나는 그가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얼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와 실랑이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에게 3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통보하세요. 그러면 그는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얼른 내용 증명을 보내달라고 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김민주는 먼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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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증명 받았어. 우리 법원에 가지 말자. 어때? 지금 바로 너랑 소유권 이전하러 갈게. 다만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내가 아직 살 곳을 못 찾아서 이사하는 게 좀 번거로워. 나는 비웃었다. 김민준, 전에 당신이 나와 딸을 쫓아내려 할 때는 왜 번거롭다는 말 안 했어? 이제 와서 번거롭다고? 소유권 이전은 약속대로 처리해야 해. 당신이 어디에 살지는 나랑 상관없어. 내일 오전 10시 등기소 앞에서 보자. 당신이 안 오면 나는 바로 변호사님께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라고 할 거야. 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알았어. 내일 갈게. 변호사님께 법원에 가지 말라고 해줘. 다음 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처리할 때 김민주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매우 안 좋았다. 직원이 그에게 자발적으로 나에게 집을 넘기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말했다. 제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고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 마음속의 돌덩이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이 집은 드디어 나와 딸의 것이 되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그날 오후 나는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혹시 김민준 전 부인이세요? 김민준이 혹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지 저한테 좀 말해줄 수 없을까요? 그가 요새 늘 저를 피하고 집도 구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다른 여자한테 가방 사주는 걸 봤어요. 나는 멈칫하다가 이 여자가 한서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 통쾌했지만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김민준과는 이미 이혼했고 그의 일은 나도 모른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옛 이웃들의 입을 통해 김민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서연은 그가 집도 잃고 예금도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매일 그와 싸웠다. 심지어 그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그가 감정을 속이고 돈을 갈취했으며 임신한 자신을 갈 곳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회사 임원들은 김민준의 최근 업무 태도가 좋지 했사고 친척들도 모두 김민준의 최근 업무 태도가 좋지 않고 실수가 잦아 불만이 많았는데 한서연의 소란까지 겹치자 그를 해고했다. 한 번은 내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김민준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마트 작업복을 입고 손님들의 짐을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매우 초라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른 고개를 숙이고 나를 피하려 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쇼핑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이혼 후 3개월째 김민주는 양육비를 체납하기 시작했다. 첫 달에는 월급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고 둘째 달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바로 최 변호사에게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라고 했다. 법원은 빠르게 그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체납된 양육비를 내 통장으로 이체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체납하지 않고 매달 1일에 정확히 돈을 입금했다. 나와 딸의 삶은 점점 더 좋아졌다. 나는 이혼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새로 꾸몄다. 딸에게는 작은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딸은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곳에서 한참을 놀며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행정지기를 구해서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며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친정엄마는 가끔 나에게 말했다. 민준이 지금 저렇게 된 거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다. 하지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지.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엄마는 안심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그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딸 잘 키우고
우리 삶을 잘 살고 싶어요. 한 번은 딸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 보러 안 와? 나는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요즘 좀 바빠. 바쁘지 않으면 너 보러 올 거야. 하지만 아빠가 오든 안 오든 엄마는 늘 아가 옆에 있어줄 거고 아가를 사랑할 거야. 딸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고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가정만 바라보고 살면서 서러움을 느끼면 울기만 하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고 억울함을 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무기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존엄하게 살 수 있고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 가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정말 김민준의 말을 듣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쯤 아마도 그의 괴롭힘을 계속 받고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다행히 나에게는 지혜의 도움과 최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끔찍한 결혼에서 벗어나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자신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딸을 잘 돌보며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나 자신도 더욱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김민준과 한서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벌이고 나와 딸에게는 최고의 결말이다.